기후변화를 어떻게 하면 되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산화탄소 문제가 괜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경유시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파헤치니까 이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맥주를 만드는데요. 다연생 밀로 만든 맥주를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구환경 훼손이다라고 하면 사실 기업의 생산 소비 시스템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면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두 가지 큰 키워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와 환경이죠. 이 가치가 때로는 충돌하지만 우리는 이 가치가 서로 공생하고 또는 같이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 평균 기온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 비해서 1.5도 이하로 낮추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벌써 지난해 2019년도에 1.1도까지 올랐었습니다.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선진적인 기업들이 이미 지속 가능성도 좋지만 이미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가 사회적 환경적 훼손하는 가치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되돌려야 된다. 되돌림, 재생 이런 가치를 내걸고 실천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CSR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CSR의 기원은 기업이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했죠. 그래서 고대나 르네상스까지 멀리 거슬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으로는 산업혁명 시대 이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세기 들어서서 CSR에 관련된 커다란 두 가지 화두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첫 번째 화두는 주주자본주의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냐 이거라고 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주자본주의가 아주 우세했죠. 대표적으로 기부입니다. 기부는 주주의 이익을 반하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였죠. 그러나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주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대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발전하게 됐죠. 이제는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화두는 사회공헌이냐 비즈니스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바꾸게 된다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공헌을 통해서 할 것이냐 비즈니스를 통해서 할 것이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상 CSR에 가장 좀 앞서 있다라고 하는 파타고니아조차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비즈니스가 이 사회에 이 환경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회공헌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맨 처음에는 1962년도에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발간하면서였죠. 이 DDT라고 하는 살충제가 얼마나 환경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지를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 당시 화학산업은 잘 나가는 선진산업이었죠. 그 선진산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날카롭게 제기한 거죠. 이러한 제기는 9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6년도에 나이키 아동노동, 그리고 2010년도에 BP의 석유 기름 유출 사건, 이런 사건으로 비즈니스를 얼마나 책임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들어서서는 밀레니엄 새천년 개발 목표 이런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어떤 CSR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시작하죠.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면서 CSR의 개념과 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4차 산업의 촉매제는 디지털 변화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보의 완전한 공개, 그리고 초연결 사회, 그리고 고객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죠. 이것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CSR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세계 산림 감시라고 하는 기구에서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고해상 촬영을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역의 산림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그 우리 지구 표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감시하고 있다가 고의적으로 방화를 하잖아요. 그것이 실제 어떤 회사의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추적해서 그것을 직접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또 하나 사례는 그린피스가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10,000개의 발화 지점을 찾아내서요. 역시 그곳이 어떤 기업의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추적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20개 기업을 고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CSR로 유명한 유니레버조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니레버는 글로벌 스캔 이런 데서 발표한 CSR을 가장 잘하는 기업에서 2011년도부터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CSR 기업입니다. 사실 유니레버의 비누와 인도네시아의 오랑우탄, 서식지하고 어떻게 연관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 같으면 전혀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처럼 정보가 공개되고 초연결 사회가 되고 고객의 니즈가 다양화되는 사회에서는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기업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도 기업 CSR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고 기업 CSR의 책임에 새로운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서에서 이상적인 CSR 모델로 파타고니아를 제시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파타고니아를 CSR의 북극성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많은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지만요. 한 4가지 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파타고니아는 과감 없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했습니다. 2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1972년도에 파타고니아는 강철 피톤을 통해서 암벽 등반을 돕는 도구를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암벽을 훼손하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 생산을 중단하고요. 그 틈새 사이에 끼어서 올라갈 수 있는 알루미늄 쐐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2번째는 1991년도에 파타고니아의 여러 소재, 4가지 소재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의외로 나일론이나 이런 화학 섬유보다도요, 면 섬유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청난 농약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법적인 규제도 없는데 이것을 유기농 면화 제품으로 대체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유기농 면화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품 라인을 3분의 2로 줄여야만 됐고요. 원가가 높아져야만 됐습니다. 매출에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에 100% 유기농 면화로 제품을 다 대체를 하는 비즈니스 혁신을 꾀했습니다. 그 2번째는 책임의 확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다운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있는 다운 생산이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살아있는 거위나 오리에서 채취하죠. 이것을 어떻게 추적해서 그것을 없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파타고니아는 2007년도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추적을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운 처리 공장, 다운 전처리 공장, 도축 공장, 기르는 공장, 부화 공장, 알 생산 농장까지 7개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추적을 해야만 됩니다. 파타고니아만 하더라도 350개의 농장 공장을 추적을 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이 과정이 7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그 표준을 만들고 2014년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100% 검증된 다운으로만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파타고니아 기준은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3번째로서는 협력의 확대인데요. 이것은 1% 지구세 얘기를 좀 들고 싶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구를 훼손했으니까 1% 지구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996년도부터 했는데요.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한 낚시회사와 함께
1% 지구세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운동을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45개국에서 1,800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2억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는데요. 이것처럼 어떤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여러 기관, 기구,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어떤 선도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으로서는 어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지평을 좀 열어가는데 좀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사례로서는 파타고니아가 설립한 식품 자회사 파타고니아 프로비전스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요. 그 의류회사가 어떻게 식품회사를 만드느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후변화를 어떻게 하면 되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 이산화탄소 문제가 괜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경유시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파헤치니까 이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년생 밀 같은 제품을 심게 된다면 다시 땅을 파헤치지 않으니까 이것을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격리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맥주를 만드는데요. 다년생 밀로 만든 맥주를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새로운 가치를 앞서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파타고니아가 주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는 CSR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듯한데요.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CSR을 해야만 하는 이유와 실행 방법들이 있을까요? 2018년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의 62%가 사회공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한 2억 2천만 원. 그런데 대부분 88%가 현물 기부, 현금 기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한계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중소기업이 두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회공헌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공헌은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서 일부분이고요. 사회공헌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면요. 사회적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인풋, 즉 기부액을 늘려야만 됩니다. 그걸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사회공헌이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하는 동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PR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PR은 대규모 인풋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1,000만, 몇백만 고객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PR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PR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CSR이라고 한다면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무엇인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까라고 한다면은 양적인 규모의 경쟁을 하지 않고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사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요즘은 공급망 쪽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목장, 숲 단위까지 원재료 생산 단위까지를 많이 좀 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 측면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이런 1차 원재료 공급까지 더욱더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벤치마킹해서는 규모의 게임으로 가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해당 분야에 있는 소셜 벤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혁신은 항상 변방에서 시작되죠. 그 소셜 벤처의 문화, 소셜 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중소기업 내에 접목해서 더욱더 크게 확산시켜 낸다면 보다 좋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CSR과 CSV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먼저 CSR과 CSV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CSV는 기업이 역량을 받거나 역량을 주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CSV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활동 방법론입니다. 2011년도에 하버드의 경영대 교수인 마이클 포터 교수와 마크 크레이머 대표가 이 개념을 주창하면서 많이 화두가 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먼저 CSR과 CSV의 특장점을 알게 되면 이 둘의 차이점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요. 먼저 CSR은 기업의 미션 중심으로 기업 경영체계 전반의 책임을 좀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단지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만이 아니고요. 지배구조, 노동환경, 작업장, 공급망, 지역사회까지 사회적 책임이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이죠. 사회적 환경적으로 훼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것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플러스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좀 버거워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 중심이라고 하니까 때로는 비즈니스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충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 딜레마를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도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CSV는 경영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보통은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SV는 비즈니스 부서와의 협력이 좀 더 용이합니다. 예전에 CSR 중심으로 가면 비즈니스 부서가 우리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경계했는데 이제는 CSV 하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높인다고 하니까 좀 더 용이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근육만 움직였는데요. CSV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근육을 같이 움직이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CSV도 약간의 좀 우려는 있죠. 우리 기업 경영 활동 전반을 CSV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든다면 재활용을 하게 되면 비용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그런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CSV만을 강조하면 그리고 CSR을 대체하는 개념으로만 하게 된다면 어떤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한계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자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서로 대표 기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CSR의 대표 기업으로 하면 파타고니아, 인터페이스, 바디샵, 러쉬 이런 기업들을 꼽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인터뷰하면요. 우리는 CSV 기업으로 불리는 걸 싫어하기도 합니다. 반면 CSV 대표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GE, 네슬레, 코카콜라, 스타벅스 이런 회사들을 좀 꼽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 측면에서 어떤 CSV를 CSR을 대체하는 개념 또는 CSV를 CSR의 다음 단계로 보는 이런 접근적인 시각은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CSR의 기반 아래 CSR의 약간의 보완점으로서 CSV를 접근하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사회적 가치 지평을 넓히는데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CSV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사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맥스라고 하는 데인데요. 그 멕시코에 있는 회사지만 글로벌 회사입니다. 건축 자재를 공급하거나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멕시코에 경제위기가 오면서요. 시맥스 매출이 무려 50% 하락이 됐습니다. 시맥스는 저소득층,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이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건축 자재를 조금씩 사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건축 자재가 분실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이 발생되죠.
조그마한 방 한 칸을 짓는데 무려 4년이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사회 문제를 풀면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새 집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건축자재를 공급하고요. 새 집이 돌아가면서 조금씩 저리로 상환하도록 했어요. 1998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런칭했는데요. 2004년도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졌냐면요. 이 가구들은 건축을 하는데 평균 자재 비용이 30% 줄어들었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요. 중남미에 있는 약 10개 국가에 진출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 것이죠. 두 번째는 CSV 우등생이라고 불리는 네슬레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슬레는 제3세계 진출해서 어떤 축산업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소 5마리를 기르는 영세 축산 농가가 있었죠. 보통의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무시하고 대규모 축산 농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슬레는 이런 지역 소규모 축산 농가와 같이 발전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그 냉장 시설도 없고 전기 울타리 또는 목초지 그리고 품종 개량 이런 데 다 열악했죠. 이것을 기술력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저리 대출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농가에 기르는 어떤 그 소 양이 늘어나게 되고 한 소로부터 나오는 산출량이 늘어났습니다. 네슬레는 무엇을 얻었냐면요. 이것을 1962년도 인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3세계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인허가가 쉽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30개 국가에 이런 모델을 확산했고요. 단지 우유만이 아니라 코코아 커피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누렸습니다. 그 세 번째로서는 유니레버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요. 인도 지역에서 펼친 사례입니다. 인도는 교통이 불편하고 유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레버는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인데요. 특히 유니레버는 여성들이 직업군에 들어오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 샥티 안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샥티는 인도어로 영양 강화라는 뜻이고요. 안마는 아주머니라는 뜻입니다. 즉, 그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들이 직업군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의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높이고, 유니레버는 그들이 방문 판매를 통해서 그 지역 곳곳, 시골 곳곳까지 그들의 유통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런 비즈니스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도에 런칭했는데요. 매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에 97,000명의 샥티 안마를 배출했고요. 인도의 구석구석 유통망을 구축하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요 동향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회적 가치의 동향이자 진화해 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최근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 해석을 매우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시대를 사회공헌 시대로 보고 요즘 세대를 사회적 가치 시대라고 보고 싶은데요. 예전 사회공헌 시대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공헌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 시대에서는 사회공헌은 물론이고요.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작업 환경, 공급망, 지역사회, 환경까지 창출 영역을 매우 넓게 규정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달리 기업의 핵심 역량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내놓거나 아니면 온실가스 저감 서비스를 내놓는 등 기업이 그 기업의 비즈니스 핵심 밸류와 결합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와 결합을 하다 보면요,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다 보면 비즈니스 가치가 늘어나지 않거나 때로는 약간 훼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 사회적 가치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지만 경영진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가치 측정 욕구가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양쪽으로 넓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업스트림 관점에서 본다면 원재료 생산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면서 그것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운스트림 관점에서 본다면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비 단계, 폐기 단계, 즉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점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와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말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을까요? 기업이 요즘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점수화를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화폐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장점이 좀 있습니다. 점수화를 하는 것으로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가치 인덱스, 약칭 SVI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혁신 성과를 나눠서 그것들을 측정을 함으로써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를 시켜내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중심이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거든요. 일반 기업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점수화하는 방법으로는 사실 글로벌에서 매우 정교화된 툴이 있습니다. 비콥에서 하는 비임팩트 평가인데요. 이것은 5가지 영역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직원, 지역사회, 환경, 고객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산업마다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200개 내지 400개 항목을 어떤 측정하다 보면 그 점수가 나오게 되고 그 기업이 어떻게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될지라고 하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200점 만점인데요. 이 80점을 넘게 되면 비콥 인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비콥 인증은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3,000여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는데요. 파타고니아 등 이런 여러 기업들이 비콥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에서 공신력이 있고 상당히 그 세부적인 측도가 있고 그것을 해내다 보면 개선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좀 참조할 만한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서는 화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매우 어려워서 이 글로벌에서 많은 사례가 있지 않는데요. 다행히도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SK가 2015년도에 사회적 기업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측정하기 위한 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효과, 환경적 효과, 사회 서비스 효과, 기타 효과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장애인 한 명을 고용했을 때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재활용 1kg을 했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다 화폐화로 만들어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K는 2017년도에 이것을 기업에 적용을 해서 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측정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노하우를 축적을 했고 이것을 이미 25개 공공기관의 노하우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면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환경적으로 얼마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나요? 보통은 연간 보고서를 기업들이 만들죠. 근데 거기에는 재무 정보, 경영 정보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그 기업이 실제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를 얼마나 내고 있고 또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기를 원해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추세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간 보고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합 보고서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좀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크게 4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이것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담아야 됩니다. 그 기업이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관계자가 보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정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국제적인 표준 관점이고요. 해당 기업의 전략적 관점입니다. 일반적인 이해관계자들은 그 기업이 환경,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유엔과 관련된 기관인 GRI에서 GRI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상품, 제품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어떤 작업 환경, 노동 환경, 거버넌스, 지역사회 이런 모든 영역에 관련되어서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덱스에 따라서 모든 내용들을 공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담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은 각 기업마다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산업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핵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중대성 평가라는 걸 합니다. 중대성 평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것을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보통 10개 내외의 주제를 선별해서요. 그 주제를 핵심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는 그 기업이 중대성 평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좀 다루면서요. 어떤 GRI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표준적으로 우리가 공개해야 된 것들을 인덱스들을 다양하게 공개하는 것이 전맥되어서 담겨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가능성 보고서 관련되어서 한 가지 동향이 있습니다.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담는 것인데요. 본문 내용을 SDGs에 의해서 목차를 잡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맨 뒤에 우리 회사는 SDGs의 몇 번 목표를 관여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발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이렇게 SDG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SDGs가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SDGs는 인류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유엔에 있는 193개국이 모두 합의해서 내놓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총 17개 목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상 그 밑에 있는 169개의 세부 목표까지 이루어져 있는 방대한 체계입니다. 2015년도에 합의하고 2016년 1월부터 다 같이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요. 17개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포용적인 경제 발전, 그리고 균형 있는 사회 발전, 그리고 환경 보호 이런 것인데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보존, 그리고 빈곤 퇴치 이런 주제들이 17개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들이 SDGs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꼽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공신력과 상징성입니다. 지금 사회 문제에 대해서 SDGs만큼 공신력 있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193개 국가기관만이 아니고요. 민간단체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포괄성과 구체성입니다. 17개 주제 169개의 세부 목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부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232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우리가 무엇을 달성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이 232개의 지표 단위까지 가면 모든 기업들이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주제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를 발굴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232개의 세부 지표를 보게 된다면 기업들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32개의 지표별로 유엔에서 그것을 측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지표가 다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11번의 지속가능성 도시다라고 한다면 총 15개의 지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슬럼 인구 비율과 미세먼지 농도 이것만이 좀 지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표를 보고 우리가 어떤 지표에 대해서 어느 지역과 어느 국가에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어떤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유엔에서 공개하는 이 지표를 보고서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많이 SDGs에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OECD 국가인데 우리는 이미 SDGs의 이런 내용과 많이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삶의 질 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2017년도에 조사하면 삶의 질 지수가 29위거든요. 우리가 기생충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용어가 된 반지하, 우리 주거 인권 문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미세먼지 농도는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안 좋은 것은 터키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도 SDGs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상황에 맞는 지표가 2018년 12월에 개발됐다라는 겁니다. 보통 KSDGs라고 얘기를 하죠. 약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민간 주도로 만들었습니다. 학계, 시민들 다 참여해서 만들었는데요. 17개 목표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목표는 122개, 그리고 어떤 지표도 214개인데요. 이 214개 지표 중에서 57%가 한국 고유의 지표라는 점에서 한국 상황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고령화, 저출생, 그리고 남북 협력 이런 것들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214개 어떤 지표를 보게 된다면 그 기업들이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다른 데서 헤매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회 문제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SDGs가 이미 5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2019년도 9월 달에 유엔이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 속도만큼 이것을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났는데요. 17개 과제 중에서 그나마 3번 복지, 4번 교육,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번 기후변화, 14번 해양자원보호, 15번 육상생태계 보호, 이 4개 부분은 지금까지 속도로는 거의 좀 해결이 불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환경 관련된 주제가 빨간불이 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2019년도에 미국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했죠. 또 유네스코마저 탈퇴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가속도에 있는 실천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관점에서 본다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기업도 SDGs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들은 어떤 특정 주제, 정부 힘만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시민사회, 기업 모두 다 힘을 쏟아야 되고요. 예를 든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재활용 문제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주제로 보여집니다. 그 두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매우 훌륭하다는 겁니다. 이 역량을 활용하면 사회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용이하게 풀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지속가능한 도시 관련돼서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부 목표가 대중교통 활성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500m, 정류장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인구수를 측정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500m 내에 들어와 있는 인구 비율이 98%입니다. 좀 매우 높죠? 그렇지만 나머지 2%가 어디에 주로 있냐면요. 읍면, 그리고 고령화된 인구, 60세 이상의 인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빅데이터 방식으로요, 어떤 노령인 거주지를 쭉 보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다 같이 빅데이터 방식으로 돌려서 가장 최적화된 대중교통 노선을 만들고 그 새로운 노선을 갖다 투입을 하게 된다면 이 비율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쉽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법제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미리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환경된 과제들이 빨간불이 많이 켜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영역들이 기업들이 아직은 법제화되지 않고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뽑아내는 것, 그리고 그 아젠다를 리딩하는 것들은 기업들이 하게 된다면 보다 글로벌 주제를 본인들이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CSR, CSV, 또 SDG까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CSR을 잘 실천하는 기업들은 아쉽게도 비용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 파괴 비용을 외부화하지 않고 내부화하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지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기업들이 섬처럼 존재하지 않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여러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에서는 투표권이 4년 내지 5년마다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회적 가치 투표권은 일반 소비자 손에 매일매일 놓여져 있다라고 봅니다. 녹색 소비 투표권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게 된다면 사회적 가치 시대가 훨씬 더 빨리 더욱더 폭넓게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